안녕하세요. 제 삶을 휘감은 넝쿨을 잘라내기까지 오랜 기간 골머리 썩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을 칭칭 감아 옥죄인 사람은 바로 제 친엄마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나라는 세상에 온 우주였던 분이 어쩌다 한낱 넝쿨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뒤엉키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리 다복하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늘 다투기 바빴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늘어놓았던 사람은 엄마였어요. 잠시 잠깐 스쳐가는 시련이었으면 좋았을 걸. 불행하게도 학창 시절 내내 엄마로 인해 제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이었습니다. 너 엄마가 세란이랑 놀지 말라고 했지? 세란이 엄마가 교도소에 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니까 다음부턴 절대 놀지 마. 알겠어? 세란이는 달라. 얼마나 착한데. 아휴, 부모가 교도소까지 갔다는데 집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 아무튼 엄마 말에 토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어울리지 마. 제가 11살 되었을 때 엄만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다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어요. 작은 동네라 소문은 삽시간에 일파만파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소문으로 그나마 어울리던 친구들의 부모님은 저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다그쳤어요. 제가 듣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저를 벌레 보듯 하며 말입니다. 그때부터 전 그야말로 왕따였어요. 그 후 저는 아침이 싫어질 만큼 학교에 가는 게 곤욕이었죠. 남동생도 저와 학교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친구들과 다투는 날이 많아져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죠. 엄마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엄마에게 아빠는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보면서 엄마를 고치기 위해 가진 노력을 쏟았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발 그만 좀 사고쳐. 새파랗게 어린 젊은 나이도 아니고 가정도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나도 우리 가족 챙기려다 이렇게 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둬. 여보, 좀 제발. 이제 다 내려놓고 가정에 충실하며 지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지만 엄만 저희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해 집에 있으며 우리 남매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던 엄만 잠잠할 틈 없이 또다시 사골 쳐댔죠. 동네에서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동네 아줌마들에게 습관처럼 돈을 빌렸어요. 처음에 몇십만 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커졌죠. 차일필 미루며 점차 불어난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엄만 가족을 두고 홀로 내뺐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집까지 찾아와 온갖 화를 쏟아냈고 아빤 엄마를 대신해 하염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까지도 아빠가 매달 쪼개서 갚아나가야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쳐놓고선 해결될 때까지 집에도 오지 않을 만큼 매정했죠. 나중에야 집으로 돌아와선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자며 우겼죠. 여보, 나 여기서 못 살아. 어차피 이 집에서 애들 클 때까지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애들이라고 동네 사람들 시선을 모르지도 않을 거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제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요.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질 셈이야? 지금 우리 형편엔 이 집만도 감지덕지야. 당신이 그동안 말아먹은 돈만 해도 얼만 줄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애들 엄마란 이유로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아? 허튼 소리 말고 앞으로는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집에나 잘 붙어서 애들이나 챙겨.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는지 원. 애초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당신이 능력 좋은 남편이었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난 내 신임이 바닥인 곳에서 못 살아. 내가 내 손으로 지금이라도 애들 건사하길 바라면 내 말대로 해요. 당시 아빤 쌓여가는 사고들을 수습하느라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만 했어요. 그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사람은 친할머니셨어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아빠를 돕기 위해 친할머니께서 종종 찾아와
저를 챙겨주었거든요. 그렇기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는 건 무척 난감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없는 형편에도 엄마의 뜻대로 이사까지 가져왔어요. 이제부터라도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엄만 아빠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고 부모님의 불안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아빠. 잠든 우릴 묵묵히 바라보다 한참 만에야 걸음을 돌린 아빠의 뒷모습을 보게 된 전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축 처진 아빠의 어깨가 한없이 초라하고 처량해 미어지는 가슴을 아는 채 말입니다. 그날 전 가족의 행복을 꼭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도 세훈이도 늘 웃을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요. 내가 꼭 성공해서 아빠의 기쁨이 될게요. 그때까지만 힘내주세요, 아빠. 그날 이후 전 엄마를 대신해 남동생을 보살피며 공부에 전념했고 그 덕에 국립대에 진학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었어요. 거기다 대학 생활 내내 과외를 해주며 용돈벌이까지 하며 아빠의 짐을 덜어드렸죠. 대학 진학해 공부할 시간에 돈을 벌라며 불만스럽게 여겼던 엄마의 말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 취직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자랑스러운 딸이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4년 내내 저를 못 살게도 구박하던 엄마도 그제야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대학을 나오려고 했던 이유를 이젠 알겠다고 인정해주며 사과했어요. 이렇게 잘 되려고 그런 줄 알았으면 너한테 언제 졸업해서 일하느냐고 따져 묻는 건 하지 말 걸 그랬어. 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모가 돼서 참 면목 없구나. 엄마도 이제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우리 세란이 세훈이 위해서라도 더는 사고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이제 평범한 가정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음 다 잡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다 명자야. 엄마 고마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나도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 그날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제게도 있다는 게 너무도 기쁘고 소중했던 날이었어요. 엄만 자신이 한 말처럼 정말 가정에 충실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며 아빠에게 도움이 되어주었죠. 남동생도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 쌓였던 빚을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만 종종 우울해 보이곤 했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전 혹여 엄마가 기죽진 않을까 매달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었어요. 엄마, 자,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해준 엄마에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용돈 조금 넣었어요. 어머, 정말? 고마워, 딸. 그런데 이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던 엄마잖아. 이젠 정신 차렸다는 핑계로 덥석 받기가 미안하네. 미안하긴. 난 요즘 엄마가 있어 얼마나 좋은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요. 앞으로도 엄마 용돈은 내가 꼭 챙겨드릴 거야. 엄만 제가 챙겨드린 용돈을 받곤 환하게도 웃으셨어요. 아빠도 가정이 화목해지니 많이 밝아지셨고요. 긍정적으로 달라진 우리 가족을 떠올릴 때면 마냥 평화로운 날의 연속일 거라는 희망마저 생겼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이런 제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집에서 간만에 푹 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엄마가 유독 제 비위를 맞추려는 게 느껴져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밖에서 자신을 대신해 고생하는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뉘엿뉘엿치는 노을에 노곤한 몸을 누이고 있던 제게 툭 던진 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 몸이 절로 벌떡 일으켜 세워졌어요. 딸, 엄마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 한 3천만 원만 줄 수 없을까? 뭐? 얼마를 줘? 엄마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엄마 또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니면 사고라도 칠 계획인 거야? 갑자기 그 돈을 왜? 그런 거 아니야. 아, 얘는 네 이모가 많이 아프대. 암투병 중이라더라. 유일한 가족이라고 나 하나뿐이잖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시집도 안 갔으니까. 그 멍청한 것이 자기 아픈 걸 여태 말 안 하고 버텼더라. 차마 아빠한테 묘목이 없어 부탁도 못했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아빠랑 세훈이한테 말하지 말고 너한테 손 벌렸다는 사실 알면 뭐라고 하겠니? 엄만 한 번만 도와달라 제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면서 정작 이런 상황이 생기니 곱씹게 되더군요. 저는 엄마의 말을 순순히 믿고 그 돈을 엄마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했죠. 이모, 저 세란이에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좀 괜찮으세요? 엄마가 벌써 너한테 얘기했구나. 괜찮다고 말해주긴 좀 어렵네. 버티곤 있지만 쉽진 않아. 암투병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이렇게 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얘.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실은 엄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모에게 그렇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엄마 통에 보낼게요. 꼭 건강 되찾으셔야 돼요. 미안해, 세란아. 미안하다.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잘 치료받아서 꼭 건강 되찾을게. 정말 미안해. 전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야 돈을 건넸어요. 엄만 제게 고맙다며 꼭 갚을 거니 염려 놓으라면서도 가족에겐 꼭 비밀로 해주라고 거듭 부탁하더군요. 그땐 엄마의 말처럼 돈 얘기엔 이골이 난 아빠셨기에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아픈 이모를 챙긴다며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하지만 부산에 간다고 짐을 챙겨 나간 엄만 그날 이후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이모 역시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요. 꼬박 2주 동안 말입니다. 한참 만에야 돌아온 엄마에게 가족들은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냐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걱정하고 있을 우리 생각은 안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씩이나 연락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온 거야? 맞아요. 엄마 도대체 어딜 다녀오신 건데요? 가면 간다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미안해. 부산에 좀 다녀왔어. 명진이가 아프다고 해서 놀란 마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야. 연락은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어. 명진이가 아파서 챙기다가 온 거야.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당신 같으면 믿을 수 있겠냐고. 아, 내가 그렇다는데 안 믿으면 뭐. 당신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속편히 내려갔다 오기 민망해 그런 거니까 좀 봐주라. 명진이 앞에서 난 가족 있다고 연락하고 그러면 괜히 미안하고 눈치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다 핸드폰까지 망가져서 연락은 하고 싶어도 못했고. 이제 됐지? 사고 친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 좀 볼까. 나 이제 예전에 조명자가 아니잖아. 가족들은 엄마의 말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제가 가족들을 말렸어요. 엄마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빠와 남동생에게 서운하다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묻지 않은 말에 도둑이 제발 저리기라도 한 것처럼 사고 친 거 아니라는 엄마의 말이 왜 계속 맴도는 건지 엄마를 보고 있자니 자꾸만 비집고 올라오는 찝찝함에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 모르게 회사에 월차를 쓰고 이모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적잖게 놀랐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맞이하더라고요. 세란아,
네가 여기까진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이모가 편찮으시다는데 일 핑계로 모른 척하고 있을 순 없어서 한번 와봤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을까? 아, 내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도통 집에 뭘 안 사놓거든. 오랜만에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어쩌지? 괜찮아, 이모. 그런데 아픈 사람이 혼자 지내는 집이라고 하기엔 정말 깨끗하네요. 이모 얼굴색도 너무 좋고요. 요즘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가? 엄마가 얼마 전에 이모 댁에 와서 지냈을 땐 골골대느라 짠해서 혼났다고 하시던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도 되나 봐요? 어, 어. 언니가 나 챙긴다고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지. 언니 덕에 얼굴색 좋다는 말을 다 듣네. 다행이네요. 엄마 올라오고 나서 연락은 해보셨어요? 엄마가 이모 걱정이 정말 많으신데? 그럼. 언니 올라가고 나서 매일 안부 연락하고 있어. 너한테도 언니한테도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구나. 거짓말은 언제나 티가 나기 마련이죠. 이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거짓으로 둘러대는 게 다 전해지더군요. 저는 그런 이모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 핸드폰 고장나서 먹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부 연락을 해요? 저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보자마자 수스라치게 놀라신 거잖아요.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제가 엄마를 통해 드린 돈에 대한 건가요? 그래요? 그 돈 이모 치료 비용으로 쓴 거 확실한 건가요? 네? 참, 네 돈이 어떻게 쓰였나 그거 확인하러 연락도 없이 온 거였니? 너 아픈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네 엄마가 이전에 못나게 굴었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내 치료 비용으로 쓴 거 맞아. 됐어? 이제 확인했으면 그만 돌아가. 네, 제가 엄마에게 믿음이라고는 없어서 자꾸 의심만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모 말처럼 치료 비용으로 쓰인 거면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랑 같이 좀 다녀와요. 서류 보고 직접 확인해야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아니면 계속 엄마를 의심할 테니까요. 어서 병원 문 닫기 전에 같이 다녀와요. 어서요. 얘가 진짜 왜 이래? 그래. 네가 엄마한테 준 3천만 원 내 병원비로 쓴 거 아니야. 몇 달 전 했던 검진에서 암은커녕 작은 염증 하나 없이 건강하다더라. 됐니? 네 엄마가 쓴 돈을 왜 나한테 와서 따져먹고 난리니 넌? 이모, 그럼 여태 아픈 것도 아니면서 아픈 척까지 하며 엄마 장단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왜요? 왜?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니? 네 엄마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서 너한테 돈 받으면 100만 원이나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거절하니? 네가 혼자 살아봐야 돈 100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아니? 가뜩이나 돈이 궁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나한텐 땡큐지. 말 몇 마디로 버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랬어. 어쨌든 네 돈 난 어떻게 쓰인 건지까지 모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라. 엄마가 그런 추잡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으면 이모라도 엄마를 말렸어야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요. 집안을 보태면서 한 푼, 두 푼 꼬박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볍게 여긴 것도 모자라 동창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 줄 가장 잘 아시면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그래, 네 코 묻은 돈 때문에 일 벌인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더 어쩔 수 없잖니. 그러게 왜 여태 네 엄마 끼고 살아서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아. 예, 사기친 사람만 나쁘다곤 할 수 없다. 그러게 왜 매사에 신중하지 못해? 내가 평생 연락도 안 하던 너랑 지냈는데 아프다는 말에 떡하니 그 큰 돈을 네 엄마 손에 쥐어준 네 잘못이란 소리야. 알겠니? 이제 그만 돌아가.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말이야. 네 돈의 행방이 정 궁금하면 네 엄마한테 직접 확인해 보던가. 엄마에게 내어줬던 3천만 원은 제 전 재산이었어요. 가족이 아프다며 도와달라는 애원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 전부를 내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이 가족이란 인간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엄마, 내 돈 3천만 원 어쨌어? 어쨌냐고? 도대체 그 돈으로 어디서 뭘 하다 왔냔 말이야. 당장 돌려줘. 내 돈 돌려달라고. 어머? 아이, 다짜고짜 엄마한테 왜 이래 너? 다 알면서 뭘 물어? 그리고 집에 아빠 있어 조용히 말해 이 기집애야. 내가 뭘 알아. 다 거짓말인 것 말고 뭘 더 아는데. 이미 이모한테 얘기 다 듣고 오는 길이야. 엄마가 이모랑 짜고 나한테 사기쳤다는 거 다 알고 오는 길이라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자식한테까지 어쩜 이래. 내 돈 돌려줘.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껏 억적스럽게 모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돈이 아니야. 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엄마가 필요한 곳에 좀 썼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딸이 어디 있냐고. 엄마한테 준 돈이 그렇게 아깝다 이거야? 너희 위해 노력하는 나한테 아이 그 정도도 못 해줘? 엄마가 꼭 갚겠다고 말했잖아. 높아진 제 언성에 방에 있던 아빠는 깜짝 놀라 쟁걸음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만 그제야 눈치를 보며 절더러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하지만 믿었던 엄마에게 당한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요? 아빠를 보고는 엉엉 목 놓아 울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나 어떡해? 엄마가 이모까지 돈으로 꼬여내서 나한테서 3천만 원이나 받아갔어. 이모가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래. 나 속이려고 짰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돈을 줘버렸어. 엄마가 집을 비웠던 것도 내 돈으로 사고치고 다녔던 건가 봐.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딸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세란이 말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대답해 어서. 여보, 아니야. 세란이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야. 정말이야. 김세란,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무슨 수로 믿어? 그러고도 당신이 부모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조명자 넌 인간도 아니야. 알아? 세란이가 우리 집안 일으키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몰라? 당신이 말아먹은 우리 집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모르냐고. 그런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하냔 말이야. 여보, 나 억울해. 세란이가 뭔가 오해한 거라니까. 명진이한테 연락해봐. 아픈 거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당신한테 차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세란이한테 부탁했던 거야. 정말이야. 나 좀 믿어줘. 어? 거짓말. 엄만 정말 끝까지. 당신을 그때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가족이란 이유로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됐는데. 이제 나도 더는 못 참어. 아니 안 참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다신 이 집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어. 결국 엄만 이 일로 집에서까지 쫓겨났어요. 그 뒤로 저는 엄마와는 연까지 끊으며 지냈습니다. 물론 석 달쯤 후부터 엄마는 제게 간간히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때 전 이런 말을 하려거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잘랐죠. 그러자 나중엔 제게 자꾸 도와달라더군요. 세란아, 엄마가 그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건 아니? 엄마가 그렇게 살길 너 바라는 건 아니잖아. 무보증에 월세를 구하긴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미안하지만 월세값만 좀 도와주렴. 엄마 나한테 돈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 진짜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엄만 엄마 앞가림 하나 못해?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라도 살 궁리를 찾아. 자식한테 그 나이에 손 벌리지 말고. 예, 거지꼴로 쫓겨났는데 당장 생활할 돈이 없는 걸 어쩌니. 단 50만 원이라도 좀 줘봐. 엄마 이러다 굶어 죽겠어. 이번만 좀 도와주라.
다 엄마 업보야. 엄마도 어디 한번 그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가족이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봐. 앞으로 나한테 이런 연락 절대 하지 마.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니까. 돈덩거리며 제게 한동안 연락하던 엄만 나중엔 남동생에까지 연락해 돈을 구걸했어요. 다행히 남동생은 저와 아빠가 엄마에게 당했던 모습을 봐왔던 터라 도와주지 않았죠. 저희 남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엄만 우리가 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시로 연락해 보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결국 엄마와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혼 후 아빠가 엄마에게 뭐라고 엄포를 놓았는지 그 후로는 저희 남매에게 엄만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남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저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가정사를 알고도 남동생을 품어준 넓은 마음씨를 가진 올케 덕에 가족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집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올케는 저를 친언니처럼 대했고 바쁜 절 대신에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그런 올케에게 우리 식구는 늘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화목한 날을 보내다 보니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가족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에게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아빠가 이혼한 지 꼬박 6년 만에야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된 거죠. 아빠는 엄마와 이혼 후 중국집을 차렸고 아빠의 중식당에서 일하던 조선족 직원과 좋은 관계를 이어와 재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힘들게 살며 아빠의 식당에서 일을 했던 분이셨어요. 지난날 겪어온 풍파로 공감도 잘 됐고 처한 처지가 비슷하니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지냈습니다. 그날들이 하나 둘 쌓이며 아빠에겐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어느 날 우리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셨죠. 너희도 잘 아는 분이지? 그런데 오늘은 다른 관계로 소개를 할까 한다. 정식으로 아빠와 만나고 있는 고영숙 씨야. 새아가에게까지 소개하라니 여간 쑥스럽구나. 그래도 가족이니 꼭 자리해 주길 바랬다.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만난 내 인연이라 여기며 내 남은 노후는 영숙 씨와 함께 하려고 한다. 정말? 나중에 홀로 계실 아빠가 늘 걱정됐는데 이제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모. 아, 아니, 어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세라나. 내가 두루두루 잘할게. 너희에게도 최선을 다할 거야. 날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그렇게 어머니와 우리 식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심성이 참 고운 분이셨죠. 긴 세월 홀로 갖은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아빠의 곁에 어머니가 있어 진심으로 안심되었어요. 어머니도 저희를 친자식처럼 위해 주셨고요. 든자리가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친엄만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집안은 화목했죠. 아빠의 재혼으로 저는 분가에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본 적 없던 터라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죠. 제 가족들도 홀로 지내는 절 마음에 걸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케에게서 연락이 한 통 왔더라고요. 형님, 제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거절하시면 저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꼭 들어주실 거죠? 올케가 나한테 부탁하는 건 또 처음이네. 어떤 부탁이길래 그래. 들어줄게. 편하게 이야기해봐. 형님께서 꼭 만나봐 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세요. 아, 소개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딱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네? 제가 꼭 만나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올케의 권유로 35의 나이에 저는 인생의 첫 소개팅까지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올케가 엮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올케 하나뿐인 오빠의 친구였어요. 올케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을 보고 저와 꼭 다리를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올케가 운명을 알아봤던 걸까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짝이 있다는 말처럼 저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마련한 소개팅 자리를 통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 식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정말 잘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이미 아빠에겐 사위나 다름없을 정도로요. 강서방, 자네가 우리 세란이 곁에 있어서 내가 걱정이 없네 그래. 내가 늦깎이 나이에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뿐인 딸을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늘 안 좋았어. 그런데 강서방 덕에 그 마음의 짐도 덜었다는 거 아니겠나. 제가 지키는 건 뭐든 잘하는 편입니다. 시민의 안전도 세란 씨의 곁도 다 잘 지키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곁만 살필 수 있도록 제가 세란 씨는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믿어만 주세요. 그래, 내가 자네만 믿네. 강서방을 만난 건 천운이야. 새아가 덕에 이런 인연도 생기고 말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을 하는 남편이기에 아빤 참 든든해 하셨어요. 남편도 그런 아빠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애정을 표현하곤 했죠.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신뢰를 얻고 예쁨 받는 것만큼이나 저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예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인자하신 시부모님께서 제 힘들던 사정을 모두 아시곤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셨고 또 안정을 되찾은 것에 대해 안도해주며 저를 가슴으로 품어주셨어요. 세란아, 이젠 어릴 때 누려보지 못했던 다복함만 가득했으면 하구나. 우리도 네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우리 성호 덕에 너를 만나 이리 깊은 인연이 되었다니 큰 감사고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지금처럼 예쁜 모습인 널 언제나 마주하고 싶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오빠를 만나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제가 더 예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미 충분히 넌 우리에게 예쁜 딸이야. 그러니까 노력할 것 없어. 우린 있는 그대로의 네가 좋은 거니까 말이야. 저는 남편의 성품이 시부모님과 똑 닮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신우와 시동생과도 친남매처럼 언제나 함께 어울렸죠. 남이 보면 시부모님께 자녀가 아들 둘에 딸 둘이 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는 시댁 식구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받으며 지낸 지 1년.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되었어요. 예식을 한 달 반쯤 앞뒀을 무렵 친정 아빤 친지들에게 저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무려 11년 만에 말이죠. 딸,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다. 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널 낳아 키운 내가 남한테 전해들어야겠니? 독한 것 같으니라고. 하기야, 그렇게까지 모질게 날 내쳤으니 연락할 재간이나 있었겠어? 내 결혼이야. 엄만 신경 꺼. 11년 세월을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기라도 해? 보아하니까 축하한다는 말 하고 싶어 연락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내 어떤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 연락하지 마요. 어머, 얘 말본새 좀 봐라. 네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네 아빠 몇 년 전에 재혼까지 했다며? 아주 팔자들 좋네. 설마 혼주석에 재혼한 그 여자를 앉힐 건 아니지? 내 결혼식에 누굴 혼주석에 앉힐지 내가 정해. 엄마를 앉힐 마음은 추워도 없으니까 꿈깨. 너 내가 왜 이렇게 냉정해? 내가 안 앉으면 그 자리를 누가 앉는다니? 널 낳아 키운 엄만 나야. 그러니 당연히 내 자리지. 네 아빠가 그 여자랑 삶아떼고 산 기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 생판남을 엄마엄마거리며 혼주석까지 앉히느냔 말이야. 네 동생 결혼식 땐 이혼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이런 말도 못했는데 딸 결혼식 때라도 내 자리를 찾아야지. 무슨 낯으로 혼주석까지 앉겠다고 탐을 내? 누가 내 결혼식에 초대해 준대? 진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엄만 한결같이 못났다. 내 결혼식장에 절대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엄마로서 자식의 앞날을 위한다면 몰래라도 와서 보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이 세상에 없는 자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주라고. 제발. 저는 엄마에게 매섭게 화를 낸 뒤 결혼식장엔 얼씬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뻔뻔히도 혼주석을 탐내는 엄마가 소름 끼치게도 싫었거든요. 긴 세월을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결혼식장에 걸음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후 엄만 제게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전 엄마가 다 포기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죠. 예식 당일 철저히 뒤통수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엄마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혼주석은 친정 아빠와 어머니가 앉았고 제 결혼식은 너무도 행복하고 완벽했죠. 그런데 마지막 순서인 촬영만을 남겨놓았을 때 예식장 밖 로비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갑작스런 소란에 황급히 촬영을 마치고 큰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곧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축의함을 지키며 축의금을 받아주던 남동생의 친구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친엄마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바탕 말다툼을 하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한참 언쟁 중인 내용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어? 아니 몇 번이나 말하자너? 신부의 진짜 엄만 나하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여잔 가짜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딸 앞으로 모인 축의금은 내 거잖아. 내가 틀려? 난 그저 내 돈만 찾아가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친부모님이라도 이렇게 대뜸 찾아와 달라고 하신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분이라면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어떡해요? 네가 막아서지만 않았으면 쉽게 끝날 일이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게 만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내 딸이 오기 전에 어서 챙겨가야 되니까 당장 비켜. 아, 비키라고. 다짜고짜 축의금이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는 친엄마의 꼴을 보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친엄마의 바닥을 보이고 말았다는 좌절감과 함께 제 말을 허투루 듣고 제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엄마에 대한 분노까지. 하지만 그런 전 안중에도 없는 엄만 뒤늦게 저와 가족들을 발견하곤 제게 고함을 쳐대며 따졌어요. 딸, 이놈이 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저기 네 아빠 옆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진짠지 내가 진짜 네 엄마인지 말해보라고. 이게 다 당신이 재혼하는 바람에 혼돈을 줘서 그렇잖아. 내가 친엄마니까 네 앞으로 들어온 돈도 내 거 아니야. 어? 내가 내 돈 좀 챙겨가겠다는데 쓸데없이 왜 이렇게 사람을 막아서냐 말이야. 친엄마의 행실에 분노가 치민 제가 입을 막 때려는 순간 제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이 저를 막아섰어요.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자식 망신을 시키는 부모가 어떻게 부모입니까? 거기다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건 범죄예요. 그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굴어야겠습니까? 더 큰 피해를 끼친다면 더는 딸의 사위로서 맞서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억지 부리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흥, 자네가 뭔데? 날 뭐 어쩌기라도 하게? 경찰이라도 부를 작정인가? 불러봐, 불러. 감히 사위가 장모를 신고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리고 사위는 무슨 일면식도 없는 자네가 어떻게 내 사위인가? 어? 내가 그 결혼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사위냐고. 나랑 내 딸의 문제니까 자넨 빠져. 상관 말라고. 그런 말씀처럼 사위로선 빠져들이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범죄 가능성이 다분한 당신을 직업적으로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나서야겠네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 당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객 중 절반은 당신을 체포할 준비를 마쳤다는 걸요. 당신이 원하는 게 현장에서 검거된 범죄자인가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지금 날 겁주겠다고 아무 말이나 나불대나 본데 내가 그런 걸로 벌벌 떨 줄 알아?
현장 검거는 무슨. 그리고 엄연히 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내 딸 앞으로 들어온 내 돈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기가 막혀서 원. 너 정체가 뭐야? 네가 무슨 경찰이라도 되는 거야? 어? 아니면 하객 중에 경찰이라도 있다는 거야 뭐야? 니깎게 뭔데 나서 뭔데? 내가 너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법정에 서게 될 테지만은요.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냐고 물었습니까? 협박죄, 사기 미수죄, 거기다 명예훼손죄까지.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거기다 초범도 아니시죠? 전과도 있으신 분이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정말 서해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안달을 부리시는 겁니까? 예?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양심이라고는 없는 당신 때문에 세란신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냔 말입니다. 사실 제 남편은 민중의 지팡이, 정의와 공정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는 16년 경력의 경찰이에요. 제 남편에 대해 알 리 없던 엄만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겁도 없이 이런 난동을 부린 것이었죠. 엄만 남편이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발악을 하더라고요. 경찰이면 뭐? 내 딸 축의금을 엄마인 내가 챙기는 것도 뭐 범죄란 말이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그렇게 우길 생각이라면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어떻게 죄목으로 성립되는 건지 자세한 건 서해 가서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김영사, 아니네, 아니야. 내가 잘못했네. 몇십 년 전 내가 교도소에 가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 늙어서 또 가고 싶진 않아. 미안하네. 내가 망쳐서 미안해. 용서해주게. 친엄만 남편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나서야 꼬리를 내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런 친엄마의 구질구질함에 혀를 내둘렀고 친정 아빠도 질린다는 듯 엄마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결혼하는 남자의 직업도 모르나.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라는 소리가 뻔뻔하게도 나오냔 말이야. 다신 우리 세란이 세훈이 앞에 나타나지 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당신과 다시 얽히는 일은 없을 테니까. 당신을 우리 애들의 부모란 이유로 감싸고 인내했던 내 숱한 세월이 아까워. 알아? 자식들이 등 돌린 채 허망하게 홀로 외로움만 남긴 채 그렇게 지옥 같은 나를 평생 살아내봐 어디. 당신이 날 내치고 자식들도 나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도 모르면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게 어딨어. 내가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오죽 힘들면. 왜 날 이해해줄 생각은 눈꽃만큼도 못하는 건데. 뻔뻔하게 이런 사고를 치고도 이해받길 원했던 엄마에게 저는 그간 쌓아둔 원망을 모두 쏟아냈어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진즉에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식 앞에서 그리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망가지고 싶으세요?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엄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당신은 이제 내 부모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사라져요. 당신이 친엄마라는 주장할 자격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나가. 제 말을 마지막으로 술렁이던 인파는 엄마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엄만 불이 났게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엄만 한동안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평온하던 제 생활을 찾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친엄마가 제 회사에 찾아왔더군요. 저를 세워두고는 한참을 망설이던 엄만 힘겹게 입을 열었고 전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딸, 너랑 마지막 통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죽기 전에 네 말처럼 사람답게 살다 가야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왔어. 사실 나 육종암이래.
네 결혼식 때 찾아가 그 난리를 피웠던 것도 다 병원비 때문이야.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삶에 미련이 많아. 엄마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하마. 내가 투병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두고두고 은혜 갚으면서 살게.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못난 엄마라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엄마가 암이란 이야기에도 저는 이상할이 많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니, 아프다는 핑계로 절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이 인간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신 부모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를 자식에게 갚는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엄마 아픈 것도 다 자업자득이야. 엄마가 얼마나 못나게 살았으면 하늘도 노해서 엄마에게 그런 병을 줬겠어?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 나한테 찾아와서 불쌍한 척은 왜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뭐 흔들리기라도 할까봐? 아니, 틀렸어. 난 이렇게 날 찾아온 엄마가 더 경멸스러울 지경이야. 나도 제발 부탁할게. 제발 죽는 그날까지 보지 못할 우리 그리워하며 애통하게 살다가 가줘. 얼마 안 남은 당신의 그 추접한 인생 혼자 잘 버텨봐. 그 누구도 없는 비루한 삶을 홀로 말이야. 저는 제 말에 덜컥 겁이라도 먹은 건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짓가랑에 붙든 엄마를 거칠게 쳐냈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엄마에게 다신 죽어서도 마주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곤 뒤도 안 보고 돌아왔어요. 어찌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엄만 그 후로도 한참이나 우리 가족에게 연락해 도와달라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엄마를 살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모질게 쳐낼 뿐이었죠. 그렇게 수없이 내쳐진 엄만 그제야 더는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딱 한 번 이모를 통해 엄마의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어요. 손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져 모든 치료를 내려놨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진 자신이 더 살아 무엇하겠냐는 말과 함께요. 그 뒤로는 엄마와 이모 모두 차단을 해 엄마에 관한 모든 소식을 끊어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그날의 숱한 괴로운 일은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온 친정아빤 지금의 어머니를 통해 많은 기쁨을 얻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친정아빠에게 아픈 손가락이던 그런 저의 행복을 언제나 응원해주고 계신 아빠에게 며칠 전에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게 더는 가슴 아프지 말고 제 평화 안녕만을 위해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친정 아빠께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이 기회를 통해 전하고 싶어요. 평생을 우리 남매를 위해 헌신해 주신 아빠, 제가 이리도 많은 행복을 누리며 지내고 있는 건 오래도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신 아빠의 사랑 덕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무뚝뚝한 맞이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희미할 만큼 까마득하네요. 아빠의 깊은 자식 사랑을 본받아 이렇게 7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아빠에게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면서 지내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도록 제 행복을 함께 해주길 바래요. 언제나 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친정아빠의 자식으로 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전 제자를 묵묵히 지키며 가족의 행복이 되어줄 거예요. 제게 아빠가 온 우주고 깊은 행복이었던 것처럼요. 가족이란 언제나 곁을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즐거운 순간 가족과 함께 나누며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무성히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무슨 직업이든 간에 본인이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남이 하는 일에 편견을 가지고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계속 저를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꼬리를 내리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직장인이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족발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족발에 소주 한잔 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전 엄마가 만든 족발들을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가 꿈이었던 제 남동생들과는 달리 저는 꿈이 엄마와 같이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만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족발 장사 무슨 족발 장사야. 효진이 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그런데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어느덧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4년제가 아닌 전문대를 나왔지만은요. 그런데 막상 회사 일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떠들썩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너무 삭막하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맡은 일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남들처럼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저축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잘하더라고요. 주말엔 저와 같이 엄마네 족발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아빠랑도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버님, 효진이한테 들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새벽 6시에 뒷산을 2바퀴씩 도신다면서요? 저도 다음 주에 그 시간에 올 테니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주말에 늘어지게 늦잠 자는 것보단 아버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도 쐬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같이 가주면 나야 말동무 생기고 좋지. 그럼 다음 주에 새벽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게. 같이 뒷산 돌고 내려오면서 시원하게 콩나물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면 딱 좋겠네. 그렇게 남자친구와 2년 가까이 만난 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더라고요. 다소곳하게 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나저나 아가씨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저희 아빠는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친구분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계시고요. 엄만 시장에서 족발집을 오래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님 댁이랑 같은 동네에 사시니까 아마 가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우리 동네에서 족발집을 한다고? 아이고, 이거 참 반갑네. 나도 이 동네에서 순대국밥집을 오래 했거든. 원래 식당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데 보나마나 아가씨도 어머님 피를 물려받아서 부지런하고 야무지겠네. 그렇게 전 예비 시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상견례도 마친 후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댁에서 몇 번 시모랑 같이 음식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나름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시모가 저를 엄청 칭찬하시더군요. 이야, 아이 역시 식당하는 집 딸이라 그런지 음식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잘하네. 얘 민호야, 넌 정말 복 받았다. 자고로 음식 잘하는 마누라가 최고거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족발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시모를 모시고 저희 족발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이 엄청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제가 저쪽에 자리 하나 예약석으로 빼놨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시모랑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엄청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계속 식당 안을 구경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시장 족발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에만 먹으러 오나? 아, 저희 엄마네 족발집이 예전부터 손님이 많았거든요. 워낙 오래 장사를 해서 그런지 단골 손님도 많고 멀리서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다고? 거참 이상하네. 그날 시모는 저희 엄마가 만든 족발을 먹고서도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봐도 그냥 먹을만 하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틀 뒤 일요일에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저께 족발을 먹고 얹혔는지 속이 너무 안 좋다 얘. 혹시 사부인이 조금 질 떨어지는 고기를 쓰시는 거 아니니? 식당 하는 사람은 자고로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계속 배가 아픈 게 영 이상한 것 같아서.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잘못 드신 거 아니고요? 저희 엄마 족발집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음식으로 문제 생긴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죠. 손님이 많은 건 사부인의 족발이 맛이 좀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지. 음식은 자극적인 것보다 좀 삼삼하고 담백해야 맛있는 거야. 아무래도 사부인이 나한테 좀 배우셔야겠다. 사실 저도 시모가 운영하시는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어보긴 했는데 엄청 맛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뭔가 밍숭맹숭하고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식당과는 다르게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오히려 저희 엄마의 족발이 별로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시숙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저번에 재수 씨가 포장해다 줘서 사돈 어른네 족발 먹어봤는데 맛있기만 하고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배 아픈 건 어제 어머니가 냉장고에 오랫동안 있던 떡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드시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넌 이럴 땐 엄마 편을 들어야지 뭐 하는 거니? 하여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예, 넌 고마운 줄 알아라. 우리 큰아들처럼 대단한 사람이 네 편 들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시모는 평소에도 시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럴만 하긴 했어요. 시숙은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엄청 좋고 통도 큰 사람이었어요. 저희 결혼할 땐 커다란 TV랑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아주버님, 이 냉장고도 엄청 비싼 건데 TV까지 사주시는 거예요? TV 정도는 저희 돈으로 사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형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민호한테 들어보니까 재수 씨랑 연애 시절에 영화관을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거실에 누워서 큰 TV로 영화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는 결혼 후에 아들도 둘 낳았는데 시숙은 저희 애들도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희 애들 보고 싶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아이고, 이 조그만 발 좀 봐. 민호야, 너 이렇게 예쁜 애들 낳아준 재수 씨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나저나 난 언제쯤 결혼해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얻어보나? 아유, 형도 빨리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요즘 만나는 여자 없어? 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나 여태까지 일에만 미쳐가지고 살았잖아.
그래도 40대 초반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 소개해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시숙이 애가 둘 있는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나름대로 참 걱정이 많았어요. 애 둘을 낳고 나서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효진아, 너 정 취업 안 되면 엄마네 족발집에서 같이 일해 볼래? 최근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거든. 너 왜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족발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네? 그땐 시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땐 네 젊은 세월이 시장 바닥에서 썩을까 봐 그랬지.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식당에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족발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전에 회사 다닐 땐 엄청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엄마네 족발집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 엄마네 족발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족발집에서 일하는 건 정말 재밌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확실히 보람도 느껴지고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한텐 이게 체질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렇게 족발집에서 일을 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시숙이 저희 족발집에 어떤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족발을 먹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인상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재수 씨,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재수 씨네 족발 진짜 맛있다고 같이 오자고 했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나저나 족발은 좋아하세요? 족발이 은근히 취향을 타는 음식이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시숙의 여자친구가 족발 같은 건 안 먹게 생겼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뭐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말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요즘 프랜차이즈 족발집은 옛날 시장 족발이랑 맛이 좀 달라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마침 오빠가 자기 재수 씨 가는 족발집이 엄청 맛있다길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손님도 엄청 많고 분위기도 정감 가서 너무 좋은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차가워 보이는 첫인상과는 다르게 되게 활발하고 상냥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숙이 참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족발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던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시모만큼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는데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제 등을 화장실 쪽으로 떠밀더군요. 이에 너 얼른 화장실 가서 비누로 손 5번씩 씻고 나와라. 평일 내내 족발 썰던 손으로 우리 집 가구 만지면 냄새 배니까 얼른 가. 어머님, 아니, 무슨 저 때문에 족발 냄새가 밴다고 그러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순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어요? 저도 돈 벌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냐고요. 난 젊었을 때부터 평생 일했던 거고 너는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게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을 갔어야지. 네가 전문대밖에 안 나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저희 시아버지랑 남편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도대체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식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애한테 왜 쓸데없이 시비를 걸고 있냐고.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전문대 나온 게 어때서요?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나, 아, 왜 다들 나한테만 짜증을 내고 난리야? 하여튼지 이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며느리 편이지. 내 편 하나도 없어서 서러워 죽겠네. 서러워 죽겠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일 바쁜 금요일 저녁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놨거든.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오늘 네가 좀 와서 가져가라. 어머님, 저도 바빠요. 지금 저희 식당에 손님이 엄청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제가 내일 가서 가져갈게요. 뭐? 아니, 넌 안 싸더니 삶은 족발 대충 썰기만 하면서 바쁘기는 뭐가 바빠? 그리고 너만 식당 하는 줄 알아? 나도 식당 하는 사람이야. 왜 혼자서만 바쁘다고 유난을 떨고 난리야? 시모가 계속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시숙이 다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 좋은 시숙이 그때 족발집에 데리고 왔던 그 여자친구분과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예비 형님이 인사 왔을 때 엄청 칭찬을 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큰아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게 되네. 요즘엔 여자들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능력 키우는 게 최고야. 우리 둘째 며느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안 사돈이랑 족발이나 팔고 있거든. 어머, 족발 파는 게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 족발 엄청 맛있던데요? 뭐야, 거긴 또 언제 가봤어? 민철이 너 우리 예비 며느리 데리고 족발집에 갔다 왔니? 아유, 요즘에 그 비싸고 고급진 레스토랑도 많은데 하필이면 거길 데려갔어. 어머님, 저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그런 시장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 예비 동서 서운하죠. 그나저나 전 나이가 많아서 예비 동서처럼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늦게 결혼한 애들은 애가 잘 안 들어서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아이, 물론 낳아주면 좋지만 안 들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그런 거 가지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시모는 예비 형님이 마음에 쏙 드셨는지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숙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저랑 겉모습부터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시모가 자꾸만 저랑 형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랑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아유, 맨날 후줄그만 옷만 입고 다니는 작은 애랑은 다르게 큰애 넌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갖춰 입은 게 딱 고상하고 예쁘구나. 역시 사람은 입는 옷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법이야. 그런데 그때 형님이 방긋 웃으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어머님이 뭘 좀 잘 모르시나 보다. 동선 젊고 예뻐서 이렇게 편한 옷 입었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잖아요. 전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뱃살도 늘어져서 이렇게 정장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날씬하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평소보다 상견례 때 옷을 갖춰 입으니까 더 날씬해 보이셨잖아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어버버 하면서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툭 하면 저랑 형님을 비교하곤 했어요. 한 번은 형님과 둘이서 막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시모가 괜히 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환 통하니? 4년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랑 전문대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랑 수준이 안 맞을 텐데. 그러자 이번에도 형님이 재치 있게 받아치시더군요. 어머님, 설마 여태까지 저랑 말 안 통해서 답답하셨어요? 전문대 나온 동서가 저랑 말 안 통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면 대학을 아예 안 나오신 어머님은
저랑 아예 대화가 안 되셨겠네요. 전 어머님과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뭐야? 참나. 아이, 우리 때랑 너네 때랑 같니? 우리 땐 대학 안 나오는 게 보통이었어. 그러니까요. 어머님 세대엔 대학 안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학력이나 직장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면 전 어머님 또래 어른들하고 아예 대화가 안 되게요? 어머님 은근히 편견이 심하시다. 안 그래, 동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겨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맞는 말만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또 반복됐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보고 어쩜 그렇게 애도 잘 보냐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시모가 형님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넌 참 부러울 것도 많다. 둘째 제 능력이 없으니까 애라도 잘 키우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님, 저렇게 예쁜 애를 둘이나 낳는 것도 능력이에요. 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 설마 지금 저한테 눈치 주시는 거예요? 저 애 안 들어서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전 어머님이 저 애 안 생기는 걸로 은근히 돌려서 잔소리 하시는 줄 알았죠. 동서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을 어머님이 험담하실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시모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이 아주 뻥 뚫리듯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시모한테 할 말은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저보다 말을 몇 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시숙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저희 시숙이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숙네 회사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펜션을 하나 빌려서 직원들 가족까지 초대,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하더군요. 시숙이랑 형님이 저희 부부 보고도 꼭 와달라고 하길래 저는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 미리 일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축하 파티를 며칠 앞둔 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설마 우리 큰아들 승진 파티 때 올 거 아니지? 네?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죠. 뭐? 네가 거길 어디라고 와? 괜히 우리 큰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제가 무슨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것처럼 후주근하게 하고 갈까 봐 그러세요? 저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암만 꾸며봤자 시장 장사치 티는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말 말고 내 말 들어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억지로 축하 파티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좋은 날에 괜히 갔다가 시모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이번 주에 우리 그이 승진 파티 때 올 거지? 혹시 동서 바빠서 못 오는 건가 싶어서. 아, 저 그날 안 가려고요. 어머님이 저보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네요. 저 같은 시장 장사치가 거기 가면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래요. 뭐라고? 아니, 동서가 무슨 우리 그이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그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동서,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아니에요. 괜히 좋은 날 가서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 나중에 따로 형님 댁 찾아가서 축하드릴게요. 그건 아니지, 동서. 내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전화 끊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내가 조만간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그런데 다음날 형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승진 파티 당일날 오전 10시까지 어디를 좀 꼭 나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절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동서, 내가 오늘 동서를 완벽하게 변신시켜 줄게. 우리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아예 본때를 보여주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변신시켜 주시겠다뇨? 아이, 잔말 말고 일단 따라와. 우선 옷부터 한 벌 사자. 내가 동서한테 딱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미리 생각해 놨거든. 형님은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니 위아래 옷 한 벌은 물론이고 단정한 구두와 액세서리까지 사주시더군요. 게다가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도 하나 사주셨어요. 다 고가의 제품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형님이 이 정도는 저한테 해줄 수 있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엔 저를 미용실에 데려가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여긴 우리 동서거든요. 동서가 평소에 일하느라고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 다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연예인 뺨치게 머리 세팅 좀 해주세요. 형님, 갑자기 또 무슨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 머리 해봤자 평소에 세팅하고 다닐 시간도 없어서 낭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딱 기분 내보자는 거지. 동선 워낙에 얼굴형도 예쁘고 이목구비도 또렷해서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확 달라질 거야. 원장님, 저희 동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꼭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생전 해본 적 없던 고급스러운 웨이브 머리도 해보고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받아봤습니다. 결혼식 날 외엔 돈 주고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더니 거울 속 제 모습이 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낮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구박만 받던 신데렐라가 저녁엔 공주로 변해서 무도회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 마친 상태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절 보자마자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이거 정말 당신 맞아? 아니, 형수님, 도대체 저희 와이프한테 뭘 하신 거예요? 뭐긴요. 우리 동서가 이 예쁜 모습을 워낙 꽁꽁 감춰두고 살길래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표출시켜 줘봤죠. 그나저나 서방님, 우리 동서한테 다시 한번 반하셨나 보다. 지금 얼굴 엄청 새빨간 거 알아요? 그러게요. 여보, 오늘 진짜 예쁘다. 평소에도 예뻤지만 오늘은 몇 배 더 예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볼을 꼬집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오버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변신을 마친 후 저는 남편과 같이 시숙의 축하 파티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먼저 와 있던 시모가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야? 너 우리 둘째 며느리 맞니? 어째 내가 아는 그 애가 아닌 것 같다. 왜요? 저도 이렇게 예쁜 옷 입을 줄 알고 예쁘게 화장할 줄도 알아요. 제가 평소에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님, 아주버님 승진 축하 파티인데 신경 좀 쓰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옷이랑 머리가 그게 뭐예요? 뭐? 내가 뭐 어때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골라 입고 왔구만. 에이, 그래도 그 옷은 좀 격에 안 맞죠. 저보고는 괜히 와서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오히려 어머님이 먹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부사장까지 되는 사람인데 좀 고급스럽게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평소엔 이 시애미가 너보고 후줄근하게 다닌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막상 꾸민 거 보니까 자긴 잽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 그나저나 오늘 우리 둘째 며느리 정말 최고로 예쁘네. 자, 우리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그렇게 다 같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 다른 직원들의 가족들과 소소하게 담소도 나누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희 시숙의 부하 직원 한 명은 저랑 남편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부사장님네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멋지시네요. 사모님도 엄청난 미인이신데 여기 계신 동생분 부부도 멋지시고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다른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말을 많이 거셨는데 저랑 남편이 허물없게 잘 대화하니까 시모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후 저녁에 다 같이 바비큐를 구워 먹는데 사장님이 시숙한테 승진 기념으로 한마디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항상 존경하는 저희 사장님, 그리고 절 믿고 따라준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 응원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면서 절 키워주신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민호랑 재수 씨도 정말 고마워요. 특히 재수 씨, 내가 우리 예쁜 조카들 재롱 보면서 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네요. 재수 씨 덕에 우리 집안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숙이 특별히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괜히 제가 다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 없이 연신 술만 들이키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재미있게 놀다가 시아버지께선 피곤하셔서 먼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펜션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듯이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오늘 일부러 그랬지? 너 오늘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 좀 봐. 너 내가 일부러 이러고 온 거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큰아들 승진 파티에서 혼자 주목받고 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온 거잖아. 그나저나 너네가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시애미 말이 우습다 이거야? 제가 왜 어머님 말만 듣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저보고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도대체 오늘 아주버님 얼굴에 무슨 먹칠을 했는데요? 저 아주버님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튀는 행동도 안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럼 잘못했지 안 했어? 너 내가 평소에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니까 일부러 나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 그나저나 너 오늘 이렇게 꾸민다고 우리 아들 돈 왕창 썼지? 너 이러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 줄 아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까부터 멀리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어느새 따라 나와선 시모 앞에 떡하니 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동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준 거 바로 저예요. 제가 동서를 꼭 승진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서 일부러 돈까지 써서 변신시켜 준 거라고요. 서방님 돈 쓴 거 하나도 없는데요. 뭐야? 아니, 넌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 이 동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뭐하러 돈까지 쓰면서 여길 초대하냔 말이야.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동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동서만큼은 꼭 오늘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동서가 어머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 거 제가 엄청 설득해서 겨우 데려온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저희 남편인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동서 보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형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엄청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 난 그냥 네 동서가 괜히 안 어울리는 곳에 와서 우리 집안 이미지 안 좋게 만들까 봐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족발이나 파는 애가 여기 오는 게 가당키나 하니? 어머, 족발 파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논리면 어머님도 오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동네에서 순댓국 파시잖아요. 족발은 하찮은 음식이고 순댓국은 고급 음식이다 이건가요? 오히려 족발이 더 비싼 음식 아닌가요? 아유,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식당 하는 거랑 네 동서처럼 젊은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랑 같니? 같어? 얜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젊은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저는요, 동서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힘든 일 하기 싫어서 백수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서가 조카들 키우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무시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순댓국집 운영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셨으니까 오히려 더 동서를 이해하고 예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난 그냥 우리 큰아들 덕에 나도 고상한 사모님 행세 좀 해보나 했는데 작은 애가 자꾸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부사장 됐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뭐 왕족이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어머님이 동서 무시하실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세요? 동서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행동하시는 것만 보면 존경할 만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가족들은 다 좋아하는데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진다고요. 아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진짜 며느리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여기까지 와서 이 시애미를 이렇게 잡아야겠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없어져서 찾으러 왔는지 시숙이랑 남편이 저희가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뭐해? 아까부터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우리 어머니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시더군요. 서방님, 아무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여기 온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동서를 이렇게 밖에까지 불러내서 엄청 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동서 대신에 어머님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쥐잡듯이 잡으시는 거냐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제발 그만 좀 해라. 사방에서 날 쪼아대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다. 난 그냥 작은 애가 오늘 축하 파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굳이 이렇게 잔뜩 꾸며가지고 왔길래 시엠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안 어울린다는 건데요? 여기가 무슨 귀족들만 참석하는 고급 파티라도 돼요? 형이 승진해서 편하게 가족들 다 오라고 회사에서 초대해 주신 건데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참가 자격을 따지시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실수까지 시모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재수 씨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어머니가 오죽 심하게 하셨으면 저희 와이프가 재수 씨를 데려가서 이렇게 변신까지 시켜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라도 해서 재수 씨 데려오라고 한 거 바로 저예요. 어머니가 하도 재수 씨 직업이랑 겉모습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재수 씨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얼른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동서한테 사과하는 거 안 보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동서가 너무 착해서 참고 살았는지 몰라도 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도저히 못 참겠거든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사과 안 하시면 저 앞으로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며느리 둘 잃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계속 자존심 부리시던가요. 아니, 넌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러니? 저 농담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며느리들 차별하시면 저도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 차별할 거예요. 인성 좋은 아버님하고만 왕래하고 지낼 거고 어머님하고는 그냥 남남처럼 지낼 거라고요. 어머님도 차별하시는데 저도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사과하면 되지 않니? 둘째야, 내가 미안하다. 난 그냥 네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나도 똑같이 장사하는데 안 사도 내 족발집만 장사가 훨씬 잘 되는 것 같길래 괜히 질투나서 그랬던 것도 있었다.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만 파리가 날리니까 괜히 속상한 마음에 너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마음 넓게 이해 좀 해주렴.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용서한다고 말하긴 힘들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짜 달라지시는 모습 보기 전까진 솔직히 그 말 못 믿겠어요. 어머님이 오늘은 저한테 사과하셔 놓고 또 내일부턴 예전이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절대 그러지 않으마.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랬다고?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약속하는 건데 설마 내가 그 약속을 어기겠니?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어머님은 방금 전까지도 계속 절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진짜로 변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전까진 저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 보여주마. 내가 어른이 돼서 괜히 심통 부리고 못난 짓만 하는 바람에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잃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좀 지켜봐다오. 내가 너한테 앞으로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마.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모한테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조용히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은 후에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 형님이 했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엄청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편한 옷을 하나 사서 시댁에 입고 간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예쁘다. 역시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무기네, 무기야. 그나저나 동선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와? 에이, 형님이 피부가 더 고우신데요? 난 화장을 두껍게 해서 그렇지. 화장 지우면 기미도 많고 지저분해. 나이 먹을수록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쵸,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서처럼 고운 피부 가지실 수 있을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러시더군요. 그렇지. 그런데 뭐 나이만 젊다고 다 피부 좋은 건 아니더라. 원래 사람이 땀을 쫙 빼줘야 노폐물이 빠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알지? 우리 작은 애가 시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또래 엄마들보다 훨씬 피부가 깨끗하더구나. 아참, 족발에 들어있는 콜라겐인가 뭔가 하는 그것도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 어쩐지 사부인께서도 너무 고우시더라고. 어머, 지금 저희 엄마까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족발 좀 싸올까요? 어머님도 족발 드시고 얼굴 탱탱해지시면 좋잖아요. 아유, 족발 싸다 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또 먹으러 가자고 못했지만 솔직히 내가 먹어본 족발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에이,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툴툴거리셨어요? 괜히 어머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저랑 어머님이랑 티격태격하느라 좋은 세월 다 날렸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집안 분위기를 다 흐려놨어. 집안마다 미꾸라지가 한 마리씩 있다더니 우리 집안의 미꾸라지가 바로 나였나 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저랑 형님이 기분 나빠할까봐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제 국이랑 형님 국을 번갈아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 이번엔 건더기 양이 비슷하네요. 어머님 저번엔 동서한테 국물만 주고 저한테 건더기다 몰아주셨잖아요. 이제 안 그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에이, 제가 똑똑히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부턴 공평하게 주시기로 하셨나 봐요.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번 말씀하시는 건 지키는 분이셨네요. 형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본인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형님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님, 자꾸 동서랑 서방님 앞에서 우리 부사장 큰아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은근히 비교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부를 때마다 순댓국집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좋으시겠어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우리 큰아들이 부사장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버렸나 보다. 부사장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며느리인데 괜히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성격이 세심하지 못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도 못 썼는데 하나하나 알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평생 가지고 산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부탁을 하나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보고 저희 족발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면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뭐 비법이랄 건 없지만 시어머니네 순댓국집에 문제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네 순댓국집에 오셔서 반찬 하나부터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봐주실 예정이랍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도 조금 쌀쌀맞게 하시는 편이라 인터넷 후기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 순댓국집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시숙의 승진 파티 날 제가 시어머니 말만 듣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형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저한테 살림이며 뭐며 배울 게 많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저야말로 형님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댁 식구들과 갈등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처럼 조금 재미있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짓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도 본성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어서 변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그때 사연을 쓰면서 그때 일이 떠올라 재밌었는데 제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웃으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